이번에는 4단원 100쪽이다. 100쪽에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생태계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초등학교 때라든가 이렇게 생태계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죠? 자, 이 생태계 먼저 구성하는 애들 보시게 되면은요,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를 얘기를 하는 거야. 한 마리. 동물로 따지면 한 마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체는 한 마리. 그 다음 개체군. 자, 개체군은요, 여기 밑줄 같은 종의 개체. 자, 같은 종의 개체. 그러니까 뭐 토끼면 토끼들, 토끼 무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런 무리들, 같은 종의 개체들을 개체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개체군의 집단을 군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토끼 무리가 있고 저쪽에는 늑대 무리가 있고 저기는 뭐 사슴 무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걸 군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요거 체크하자. 군집을 구성하는 여러 개체군과 그 다음에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환경들. 자, 개체군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왔다 갔다 주고받는 통틀어 이끌는 말을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체군끼리만도 아니고 그 다음 환경까지 다 합쳐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이나 농경지 등 인위적으로 만든 생태계도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생태계에 속하고요. 너희들이 집에 있는 어항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조그만 생태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인들로 되어 있느냐? 먼저 생산자. 자, 생산자는요, 이거야.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뭘 한다는 얘기냐? 이거 광합성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광합성하는 애들이 바로 생산자에 속해요. 그래서 유기물을 생산해낸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물과 이산화탄소 합쳐서 포도당과 산소, 여기서 포도당이 바로 유기물이에요. 자, 이런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걸 생산자. 자, 소비자는요, 스스로 유기물을 못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이 유기물을 얻는 거예요. 먹이를 섭취해서 얻어내는 애들을 소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분해자는요, 유기물이었던 애를 무기물로 다시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생물인데 세균하고 곰팡이, 버섯 등이 바로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죽은 애들한테 들러붙어가지고 걔네들 분해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게 분해자예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자, 얘네들은 생물적 요인이고요. 그 다음 비생물적 요인도 있죠. 자, 이 비생물적 요인은요, 환경 요인 얘기하는 거죠.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등 이런 것들이 비생물적 요인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주의할 거 하나가 있어. 녹색 식물 광합성하는 거 뭐 당연히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플랑크톤 중에서 식물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해요. 얘는 생산자야. 근데 그 동물 플랑크톤은 이걸 또 잡아먹는 애야. 그래서 얘는 소비자에 속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생태계 유지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생태계는요, 자, 생물이 다른 생물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유지가 되는 거는 생물들이 환경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자, 그 다음 생태계는 그래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에 여기 체크해 상호관계로 유지됩니다. 상호관계로 유지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비생물적 요인에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이런 것들이 비생물적 요인이에요. 걔네들이 생물적 요인한테 작용을 해주는 거, 여기 지금 숲에 빛이 잘 들어 양분이 풍부해지고 식물이 잘 자라는 거, 빛이 잘 들어 식물이 잘 자라는 거, 이런 것들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네. 자, 이거는 낙엽이 쌓여. 낙엽은 식물이죠. 얘네들이 쌓여가지고 토양이 비옥해지는 거, 그죠?
토양이 비옥해지는 거.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 지렁이 생물이죠. 토양을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 그랬더니 토양이 구멍이 송송 뚫리면서 통기성이 높아지는 거.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통기성이 높아지는 거. 왜 그래? 자, 됐니?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야. 자, 그 다음 그래서 요 가와 같은 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작용. 나와 같은 경우를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상호작용. 근데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초식동물은 식물을 잡아먹죠. 그죠? 그래서 생산자의 것을 초식동물, 소비자가 잡아먹는 거예요. 자, 개구리의 수가 증가하자 메뚜기 수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서로 메뚜기와 개구리 사이의 상호작용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얘기이지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여기 생태계 유지 파트 잘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져. 자, 생물과 환경이야. 그러니까 지금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의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지금 생물과 환경에 따라 가지고 생물이 어떻게 적응하느냐, 환경에 따라서 생물이 어떻게 적응하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야. 먼저 빛과 생물. 자, 첫 번째로 빛의 세기가 있고요, 빛의 파장이 있고요, 일조 시간이 있죠. 오케이? 자, 먼저 빛의 세기예요. 자, 빛이 강하냐 약하냐에 대한 얘기야. 광합성을 하려면 당연히 빛을 받아야 돼. 자, 그래서 광합성을 하면 빛을 받아야 되는데,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 서식하는 양지식물의 잎은 두꺼워요. 근데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 사는 음지식물의 잎은 일반적으로 얇다. 여기 보시면 보이죠? 강한 쪽에 사는 애들은요, 두께가 두꺼워요. 왜냐하면 광합성을 하는 울타리 조직이 두껍게 나타나는 반면, 그늘진 곳에 사는 애들은요, 굳이 이게 두꺼울 필요가 없지. 어차피 빛이 적게 오니까. 그래서 이게 얇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두께에 영향을 주게 돼요. 하나의 나무라 그래도 이렇게 위쪽에 있는 이파리랑 밑에 쪽에 있는 이파리의 두께가 조금 차이가 난다 그래요. 자, 그 다음 방금 얘기한 거, 한 식물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잎이 약한 빛을 받는 잎보다 두껍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어디야? 숲이 이렇게 있으면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산 위에 나무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무들에 있는 이쪽 이파리들은 햇빛을 그대로 받지. 그런 반면 나무 밑에서 자라는 조그만 아이들은 햇빛을 한번 걸러서 받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잎의 두께가 서로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빛의 세기와 구조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 빛의 파장. 너희들 프리즘 알죠? 프리즘. 이렇게 생기네. 자, 빛이 이렇게 딱 오면은 프리즘을 통과시키고 나면은 어떻게 돼?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무지개 색깔이 쭉 하고 나타나게 되지. 자, 이게 이 색이 햇빛에 원래 다 들어있는 색깔인데, 자,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서, 분광기를 통과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펼쳐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빛의 파장 때문에 그래. 빛의 파장 때문에 그래요. 아직 빛의 파장을 안 배웠지? 배웠나? 1학년 때 배웠나? 아니요. 높은 음, 낮은 음, 고음, 저음. 그거는 배웠죠. 그치? 배웠잖아. 파장. 종파, 횡파. 했네. 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빛이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한 거리를 뭐라고 한다? 한 번 진동하는 할 때 이동한 거리? 파장. 하자. 그래. 나 이거 했는데. 이거 학교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다음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파동.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진동수 헤르츠죠 헤르츠. 그 다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진동수. 파장.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렸니? 진동 시간. 주기. 아 맞다. 뭐야?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은 파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파장은 거리예요. 어떤 거리야? 야 파동이 이렇게 됐을 때 마루에서 마루는 알죠? 제일 높을 데가 마루, 제일 낮은 데를 뭐라 그래? 그렇지 고리라고 얘기를 하죠.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 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는 파장이 길고 얘는 파장이 짧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 자 그럼 이제 보자.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는 요걸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무슨 광선? 무지개광선. 가시광선. 시간선. 눈에 보이는 광선, 빛, 가시광선. 자 그럼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빛을 뭐라고 할까요? 반사광선. 빨간색 바깥쪽, 적색 바깥쪽, 자외선. 적색 바깥쪽, 적외선. 적외선. 그러면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그렇죠. 자색 바깥쪽. 그래서 자외선. 오케이? 자외선이 센 놈이야, 적외선이 센 놈이야. 우리 맞으면 막 타들어가. 누가 맞으면. 자외선. 그렇죠. 자외선 맞으면 타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그러잖아. 적외선 맞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리모컨 뿅뿅 누르면 거기서 나오는 게 적외선이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거 맞는다고 우리가 죽진 않잖아. 자, 자외선 같은 경우는 살균작용이나 이런 것들 일어나게 되고 균들 막 잡아먹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센 놈이 누구야? 바로 자외선 쪽이죠. 그럼 가시광선에서 센 놈은 누구겠니? 보라색. 그렇죠. 이쪽으로 갈수록 센 놈이겠죠. 파장이 짧을수록 파동의 세기가 센 거야. 오케이? 파장이 뭐예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게 가시광선 보시게 되면은요, 빨간색은 파장이 길다가, 자, 빨간색은 파장이 이렇게 길다가 보라색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우리 그래서 왜 저기 핸드폰에 보면은 블루라이트 차단 이렇게 돼 있잖아. 블루라이트가 왜 눈에 안 좋다고 얘기를 해. 블루색 계열, 즉 푸른색 계열이 이쪽에 있는 애들이거든. 파장이 센 애들이야. 그래서 눈에 안 좋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빨간색 쪽은 파장이 길고요.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파동의 세기가 세단 뜻이야. 강한 세기를 강하게 갖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빛의 파장인데 바닥 속으로 빛이 들어가. 자, 빛이 들어갈 때 투과되는 빛의 파장과 양이 깊이에 따라 달라요. 빛의 세기가 센 애들은요, 깊이까지 들어가. 그래서 청색광은 깊이 들어가는 반면 빛의 세기가 약한 애들은 근거리까지만 들어가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빛의 세기가 약한, 즉 적색광이 많이 도달하는 이쪽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저걸 가지고서는 뭘 해줘야 돼? 광합성을 해야 되는 거야. 광합성을 할 때. 그 다음 깊은 곳에 사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청색광 가지고서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광합성을 무슨 파장의 빛으로 광합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는 위치가 달라진다, 그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도가 커서 청색광일수록 깊은 곳까지 투과돼요. 그래서 깊이에 따라 투과하는 빛이 가장 잘 흡수하는 해조류가
다릅니다. 자, 얕은 곳에서는요. 얕은 곳에서는 자, 얕은 곳에서는요. 누구야? 어딨니? 적색강을 주로 흡수하는 녹조류가 얕은 곳. 깊은 곳에서는요. 청색강을 주로 흡수하는 홍조류가 많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자, 녹조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파래. 미역. 미역은 갈조류에 속해요. 그렇대. 그럼 홍조류의 대표적인 아이는 누굴까? 너희들 먹는 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곳의 깊이가 서로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니까 빛의 파장에 의해서 그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 종류가 어떻게 돼? 다르다 그 얘기하는 거지? 자, 다음 갈게요. 1조 시간입니다. 자, 1조 시간,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는 시간 얘기해 주는 건데요. 꾀꼬리는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주로 산란을 해요. 그러니까 1조 시간이 길어질 때 산란을 하느냐, 1조 시간이 짧아질 때 번식을 하느냐. 송어와 노루는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주로 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봄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길목이죠. 낮의 길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길어지는 거죠. 가을은 뭐예요?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길목이니까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생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 오케이? 오늘 무슨 날이야?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 오늘 동지죠, 동지. 오늘 동지고 밤이 가장 긴 날이 되는 거죠, 1년 중에. 자, 그 다음 식물은요. 식물은요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이나 초여름에 피는 애들이 있고요,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피는 애들이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국화가 대표적인 가을에 피는 꽃이 됩니다. 요 코스모스는 언제 피니? 가을. 그렇죠, 가을에 피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1조 시간이 짧아질 때 꽃을 핀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빛에 따라서 생물이라든가 이런 동물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사는 게 달라지고, 이제 온도에 따른 거 볼게요. 온도. 자, 온도에 따라서요 이렇게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변온동물, 정온동물 나와 있네. 자, 변온동물 기온 낮아지면 뭐하냐? 겨울잠 자죠. 그죠? 겨울잠 자는 거. 자, 그 다음 정원동물 좀 보세요. 추운 추운 지방에 사는 정원동물은 깃털이나 털이 발달되고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요. 지방층이 두꺼워요. 자, 그 다음 곰과 박쥐나 뭐 다람쥐나 얘네들은 겨울잠을 자요. 포유류인데도 겨울잠 자요. 자, 그 다음에 포유류의 경우 추운 곳에 살수록 몸집이 커지고, 요거 별표 한 번만. 자, 추운 곳에 살수록 몸집이 커져요. 말단부는 작아져요. 왜 그러느냐?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율이 낮아지게끔 하는 거예요.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율. 자, 그러니까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을 작게 만드는 거야. 표면적을 작게 만들면은 방출하는 열의 양이 줄어드는 거지. 덩치가 커지면 표면적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덩치가 커지면 부피도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열이 더 많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이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 근데 덩치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이 커져. 그러니까 열이 잘 방출돼. 대표적인 아이가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야. 자, 귀여워. 그래. 사막여우는 어때요? 귀가. 근데 북극여우는 귀가 작아요. 북극여우는 덩치가 커요. 근데 사막여우는 덩치가 작아요. 오케이? 아니야, 안 비슷해 이거. 확 차이나. 너무 비슷한. 어딜 봐서? 온대여우가 제일 귀여운데? 온대여우는 구미호. 사막여우는 에디. 에디. 북극여우는 누굴까요? 포비. 포비는 뭔 소리야? 자, 그래서 요 사막여우와 같은 경우는 말단부가 커요. 그러니까 귀 끝 이런 데가 커. 그래서 표면적을 넓히는 거야. 그리고 부피는 작아. 오케이.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낮은 지역,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 사는 식물은 털송이 풀과 같이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기도 해요. 기온이 낮은 지역에 사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체온 보호를 위해서 털이 나 있기도 합니다. 낙엽수는 겨울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잎을 떨어뜨리며 상록수는 사시사철 푸르죠. 얘는 잎을 떨어뜨리지 않죠. 그죠? 자,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잎에 큐티클층을 두꺼워 잎이 떨어지지 않고 겨울을 나요. 낙엽수는 잎을 떨어뜨리고요. 자, 은행나무라든가 단풍나무라든가 이런 것들 어때? 잎을 다 떨어뜨려 버리지, 그죠? 겨울 되면은요 그쪽으로 가는 물건 차단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똑 떨어지게 만들어줘. 그래서 체온 유지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자, 엽록소가 파괴돼 가지고서는 그래서 엽록소가 파괴돼서 그 본연의 색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노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요.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풀어요. 우리 그 잎에 보면은요. 왁스층과 같은 큐티클층이 있어요. 큐티클층이 있는데 상록수는 그 큐티클층이 굉장히 두꺼워. 너희들 그 상록수 같은 거 이렇게 푸르른 나뭇잎 같은 거 겨울에 푸르른 나뭇잎 띄어다가 한번 보면은 매끌매끈한 부분이 되게 두껍게 있다 그런 의미야. 오케이? 자, 그래서 겨울에도 오히려 보호를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니? 네. 네. 너무 쉽니? 네. 좋아요. 오케이. 끝. 요번엔 네? 자, 요번에는 물과 생물. 자, 물이야. 자, 이 물 같은 경우에 생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죠. 곤충 같은 경우에는요. 키틴질로 되어 있어요. 키틴질 뭘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은 개 껍데기 생각하시면 돼. 개요? 개. 멍멍개 말고 옆으로 기는 개. 자, 개 껍데기라든가 뭐 또 뭐 있을까? 새우 껍데기라든가 이런. 그리고 곤충들의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꾹 눌렀는데 빠직거리면서 터진 애들 있죠? 광경인데? 그런 애들. 그런 애들 이제 키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 외골격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키틴질로 되어 있고, 조류의 알은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어. 그래가지고 물의 손실을 최대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사막 사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비늘로 덮여 있어요. 이게 다 지금 물의 손실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진화됐다 그런 얘기야. 낙타나 캥거루쥐는요. 고농도의 오줌을 배설해요. 그러니까 몸 밖으로 나가는 물을 최대한 줄여버리는 거야. 자, 식물 같은 경우에는 물속이나 물 위에 떠서 사는 수생식물은 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요.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어요. 자, 이 통기 조직이라고 하게 되면은 기체가 돌아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동 떠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요.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잎이 펼쳐져 있지 않고 뾰족하게 돼 있죠. 그래서 최대한 면적을 줄여가지고 수분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저수 조직, 그러니까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다음 토양과 생물. 자, 토양은 흙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역시 물질과 에너지 원활히 순환합니다. 토양, 지렁이, 두더지, 토끼, 얘네들의 공통점. 땅에 산다. 땅 파고 들어간다고. 굴 만들죠, 그죠? 지렁이도 땅 속으로 들어가고요. 두더지도 땅 파고 들어가고요. 토끼도 땅 파고 들어가죠. 몰랐나요? 네. 토끼 굴이라고 못 들어봤니? 네. 들어봤죠? 토끼 토끼 하는데 보면은요. 토끼 요즘 토끼를 어디서 보지?
하여튼 토끼 키우는 농장이나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땅 이렇게 막 보면은 땅 굴 파여 있고 막 그래. 그런 식으로 또 소리. 두더지요, 두더지. 두더지가 어떻게 생겼냐고요? 자, 이렇게 생물이 살아간 터전을 제공하고요. 토양 속 무기염류, 공기, 수분은 토양에 사는 생물의 영향에 생활을 미치게 되고요. 이런 애들이 그 땅속을 이렇게 헤집고 다니면서 통기성을 높여주는 거야. 그래서 땅속으로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래서 미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미생물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뭐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서는 다시 또 양분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비옥한 토양이 되는 거지. 자, 미생물 사체 무기물을 분해해서 다른 생물에 제공하거나 비생물적 환경으로 돌려보내줍니다 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 공기입니다. 자,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호흡에 필요한 산소가 들어있어요. 공기 중에는요.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이 이루어지게끔 해주는 거고요. 고산지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부족하죠. 자, 산소가 부족하니까 평지 사람들에 비해서 적혈구수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산소가 들어와도 쉽게 산소를 딱 잡아채기 위해서 적혈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옆에 한 페이지 넘어가 볼래? 3번까지 한번 해보자. 3번까지 개념 짚어보기 1번부터 3번까지 먼저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에 X, O, X예요. 소비자는요, 사차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그랬는데요. 유기물 분해하는 건 분해자예요. 이거 분해자, 소비자가 아니라요. 자, 2번에는요, 생산자는 비읍 이응이죠. 자, 그 다음 소비자는 디귿 미음이에요. 자, 그 다음 분해자는요, 리을 시옷이고요. 자,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인은요, 기역 니은이 되겠죠. 자, 3번에는 온도, 빛 또는 빛의 색이, 물 이렇게 되죠. 3번은. 오케이? 뭐라고요? 빛, 물의 색. 뭐하니 저거? 물의 색이야. 넌 답이 뭐니? 저 온도, 빛의 색이 물. 잘했어요. 물의 색. 물의 색이야.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자. 103쪽으로 넘어가요. 103쪽으로 넘어가요. 자, 일단 1번부터 6번까지 먼저 좀 해볼까요? 6문제 하고 그 다음 것도 하자. 자, 6문제 먼저 좀 하자. 자, 채점해보자. 1번에 몇 번? 네. 1번이지요. 펜 어디 갔어? 자, 2번은 몇 번? 5번이지요. 뭐 하는 거야? 3번에는 4번이고요. 1번. 자, 4번에는 1번이지요. 자, 5번에는 4번이지요. 물 찍어라. 자, 6번에는 5번이지요. 자, 틀린 것 좀 한번 보자. 2번에 보자. 자, 2번에 보시면 세균, 곰팡이, 분해자 맞아요. 자, 생물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이용하여 살아가고 있고요.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꾸어 다른 생물에 제공하는 비생물 환경으로 그쵸. 이거 지금 전부 다 분해자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요. 자, 아까 또 몇 번 틀렸지? 5번 틀렸나? 자, 5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각 개체군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이게 지금 디귿이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고요. A는 여러 종의 생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 어딨니? 여기 있죠. 자, 이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는요, 개체군은 같은 개체의 집단이에요.
오케이? 같은 개체의 집단이니까 여러 종이 아니라 한 종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 종.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야. 또 6번까지 중에 질문. 자긴 틀렸는데 모르겠다. 없다. 자, 7번부터 13번까지 또 해보자. 저리 가. 자, 7번부터 13번까지 해보자. 아니네? 59분이라고? 몰라. 아무도? 13번까지만 하세요. 13번. 13번이에요. 자, 채점해보자. 7번 보자. 휴. 7번은 1번이지요. 자, 그 다음. 자, 8번은 5번이고요. 자, 9번은 4번이에요. 자, 9번에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사막에 사는 파충류는요. 사막에 사는 파충류 어딨니? 사막에 사는 파충류는 비늘로 덮여 있어요. 비늘로. 오케이? 곤충이 키틴질로 덮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은 틀린 거야. 키틴질이 아니라 비늘로 되어 있어야 되죠. 오케이? 뭐가 자꾸 엉엉이야?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어? 얘기해. 저한테 잘못했대요. 저 엄마 너는 자, 그 다음 10번으로 갈까요? 5번. 자, 10번에는 5번이에요. 하는 게 하나도 없네. 빛의 파장이 길수록 깊은 곳까지 투과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파장 길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긴 거예요. 아, 자, 길수록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이죠. 니은하고 디귿만 정답이 되는 거야. 됐죠? 오케이. 11번엔 4번이 되지요. 자, 12번에는 물, 빛, 온도가 되겠지요. 자, 13번에 다른 거 하나는 5번이지요. 자, 여기서 질문 가자. 13번까지 중에 질문. 뭐 12번 질문? 아니 잠시만요. 1조 시간이라고 썼어. 그러니까. 아니 몰라. 근데 빛이 1조 시간이에요. 그 1조 시간이라고 해도 돼요, 이거. 다시 써야 되잖아요. 1조 시간이라고 해도 돼. 우리 안경은 진짜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 오늘? 자, 됐니? 앞으로 넘어갑시다. 101쪽으로 돌아오세요. 생태계 평형으로 갈게요. 저희 오늘 원소 아니에요? 자, 생태계 평형에 먹이 사슬 있고 먹이 그물 있죠. 자, 우리 보시게 되면 생산자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산자 광합성 하는 놈들이죠. 자, 그걸 뜯어 먹는 애 1차 소비자, 그 1차 소비자를 또 뜯어 먹는 애가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는데, 이게 먹이 사슬이고요. 이런 먹이 사슬이 얽혀서 그물처럼 된 걸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잡스럽게 되어 있는 거. 자, 그걸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를 해. 옆에 보시면은 한번 올려주세요. 네. 뭐야, 뭐 할 게 있다고. 자, 이런 식으로 복잡스럽게 있는 걸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에너지 흐름. 자, 그래서 에너지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음식을 먹는다라는 게 에너지를 얻기 위한 거야.
자, 그래서 에너지를 얻기 위한 건데 에너지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에너지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해요.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합니다. 자, 각 영양 단계에서 생명 활동하는 데 쓰이거나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남은 것이 다음 단계로 전달이 됩니다. 자, 요거 남은 것이 다음 단계 전달. 남는 게 다음 단계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체크해 주세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니까 이 생태 피라미드라고 되어 있는데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했을 때 우리 개체수 어때요? 생산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 1차가 많고 그 다음 2차가 많고 그 다음 3차가 많고 이런 식이죠.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수가 줄어들죠. 생물량 그램수로 따졌을 때도 역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에너지 피라미드로 따졌을 때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이게 생각을 해봐. 자,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애가 생산자로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었어. 그러면은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지도 잘할 거 아니야. 거기에 에너지 쓰이죠. 지도 클 거 아니야. 거기에 에너지 쓰이죠. 자, 먹고 사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썼어.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딱 하고 잡아 먹히면 얘가 이제까지 소모한 에너지 말고 그 다음에 저장된 에너지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다음으로 넘어가는 에너지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쓰고 난 나머지 에너지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알겠니?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양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생태 피라미드라고 되어 있죠.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러면 생태계 평형.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군집의 구성이나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 자, 결국에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우린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데,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다양성이. 자, 주로 먹이사슬에 의해 유지되며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평형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가는 쥐가 사라지면, 이거 사라지면은 어떻게 되겠어? 매가 살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다는 쥐가 사라지더라도, 이거 사라지더라도 매는 다른 애들을 먹어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먹이사슬이 복잡할수록 다른 종을 대체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것도 역시 꼭 기억해 줘야 될 건데, 생태계 평형의 유지와 회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안정된 생태계는 일시적으로 환경이 변해 생물 개체수가 변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형을 이룹니다. 자, 평형을 이루는 이 원리 이제 잘 봐. 지금 현재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해가지고 피라미드 형태로 잘 이쁘게 잘 쌓여 있어요. 자, 그런데 일시적으로 무슨 사태가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를 해버려. 1차 소비자가 증가를 하면 어떻게 돼? 생산자는 감소되겠죠. 왜? 생산자를 1차 소비자가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 1차 소비자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먹이가 되는 생산자는 감소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감소하는 거야. 그런데 2차 소비자 입장에서 보세요. 2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1차 소비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내 먹이가 많아진다는 얘기야. 그럼 먹이가 풍부하니까 2차 소비자 증가하겠네? 자, 다음 단계 보세요. 그럼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를 잡아먹는 2차 소비자는 많아지고 내가 먹어야 될 생산자는 줄어들었어. 그럼 굶어 죽는 애들도 막 나타나고 그래서 감소하겠죠. 자, 1차가 감소하니까 2차도 덩달아서 감소를 하겠죠. 그리고 또 1차가 감소했으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날 잡아먹는 애들이 줄었으니 다시 증가하겠네. 그래서 생태계가 평형을 다시 이루게 됩니다 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이게 생태계 평형이, 그러니까 생태계가 복원되는 과정을 얘기를 해주는데, 주의할 거는요, 이때와 이때의 개체수가 같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뭐 개체수가 똑같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오케이? 상대적인 피라미드 형태가 유지된다는 뜻이지,
붕괴되기 전과 붕괴되고 난 다음에 안정된 상태는 개체수가 같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럼 깨지는 원인이 뭐냐? 생태계가 평형을 유지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가 넘어가면 깨지게 돼, 생태계가.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연재해야. 우리 산불이라든가 이런 거 갑자기 확 나버려. 그럼 거기 서식지가 확 하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라든가 이런 생태계 파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화산 폭발나면은 그 산 하나가 아예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 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되면은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죠. 인간 활동도 주의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도로나 도시 건설로 서식지가 파괴되고요. 자, 경작지 개발로 역시 서식지가 파괴되고요. 자, 비료나 농약으로 오염이 되고요. 자, 그다음 생활하수 축산 폐수로 인해서 수질 오염이 되고요. 자,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구 기후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서식지가 역시 파괴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생태계가 유지가 힘들어져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종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생태계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존해야 돼. 다양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지만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 다양성이 높을 때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인간이 쓸 수 있는 생물 자원이 확보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천연기념물을 저장한다던가 그 다음에 훼손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실시해요. 예전에 청계천 개발할 때 처음 개발했을 때 어떻게 했어? 그냥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일자로 쭉 했어. 그랬더니 물고기가 살아 못 살아? 못 살았어. 왜냐면 유속이 너무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못 살았어. 근데 거기다 어떻게 해? 나무 심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돌다리 만들고 그래서 풀, 돌, 흙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했더니만 물고기가 막 돌아오고 그러죠. 자, 도로 건설로 이거 생태 통로 저번에 얘기했죠. 자, 그래서 도로 건설로 이렇게 연결이 끊어진 데는 생태 통로로 연결해줘서 하는 거고요. 옥상 정원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생태계 보존을 위한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딴 얘기입니다. 자, 옆에 4번, 5번, 6번 시작. 어려운 거 전혀 없죠 여기도. 4번, 5번, 6번 시작해보자. 자, 4번에는 생태 피라미드, 그 다음 생태계 평형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5번에는 가나다. 자, 6번은요 뭐 자연재해,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빨리 하고 끝냅시다. 우리 14번부터 하면 되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야. 자, 14번부터 쭉 다 해주시면 되겠네요. 못해도 22번까지는 꼭 해주시고요. 시간 되시는 분은 뒤에 등급 올리기도 해주세요. 채점 해보자. 자, 채점하자. 14번 해보자. 14번에 몇 번? 2번 나왔니? 틀린 사람 손. 자, 14번에 보시면은 먹이 사슬은 생산자부터 시작이 되고 있지요. 쥐는 1차 소비자일 수도 있고요. 벼를 먹으니까 메뚜기를 먹으니까 2차 소비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요. 매가 최종 소비자인 먹이 사슬은 3가지이다. 여기 화살표 3개만 보고 3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가는 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는 애, 또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어디 갔어? 이렇게 가는 애도 있고, 여기 같은 화살표라도 이렇게 가는 화살표, 이렇게 가는 화살표 똑같이 있죠, 그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메뚜기가 사라지면, 자, 메뚜기 사라졌어요, 얘 사라졌어요. 2종 이상의 생물이 사라지지 않지요, 그죠? 자, 개구리는 사라질 수 있을 수 있지만은 다른 애들은 다 대체 생물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15번 볼게요. 15번에 몇 번? 1번. 3번이지요.
먹이 그물의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어요? 여기 지금 분해자 있어요? 여기 분해자 없어요. 자, 뒤에서 작은 물고기 수가 증가하면 식물 플랑크톤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랬는데 작은 물고기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동물 플랑크톤을 잡아먹잖아. 그죠?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 입장에서는 날 잡아먹는 애들이 없어지니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에요. 네. 16번은요 3번입니다. 틀린 사람 손. 17번은요 먹이사슬 열에너지. 18번은 1번. 19번은 달아나가. 20번은 2번이고요. 21번은 4번이고요. 22번은 3번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질문 없니? 등급 올리기 한 사람 손. 오케이. 자, 1번은 하신 분들만 채점하세요. 안 하신 분들은 안 해도 돼. 자, 1번에는 몇 번? 2번이고요. 2번은 1번이고요. 3번은 3번. 1번이에요. 아우. 몇 번이요? 아, 1번에 몇 번이라고요? 2번에 1번이고 1번에 2번이요. 네. 됐나요? 질문. 질문. 서술형 다 하신 분 손. 자, 서술형 한번 볼까요? 하신 분들만 채점해. 안 하신 분들은 됐고. 자, 포유류의 경우 서식지에 따라서 몸집과 물 맞달부 크기가 다릅니다. 까닭. 자, 기온에 따라서 그런 거죠. 기온에 따라서. 자, 그래서 기온이 높으면은 몸집은 커지고 말단부는 작아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에는 자, A죠. 자, 가장 많은 양의 먹이사슬, 사람이 가장 많은 양을 쓴다는 얘기는 바로 다이렉트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되는 겁니다. 단계를 거치면 거칠수록 에너지 양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A고요. 자, 평형이 가장 잘 되는 건 뭐 보나마나 다죠. 먹이사슬이 복잡할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대체 먹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 됐니? 오늘은 여기까지.